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윤 총장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빠르면 오늘 중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는지를 이번에도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잠시 풀리겠지만 토요일인 모레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은 하루 1,078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기다리는 코로나 환자들이 늘고 있고 일반 환자들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 3단계를 검토하고 있지만 경제적 피해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연등회가 사회적 경계를 허물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16년 연속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를 우려하는 내용이 올해는 포함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제거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한 지 14시간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는 대통령의 재가 시점인 어제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정지됐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전격적이었지만 예정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이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에 청와대에서는 숙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교체 수순을 밟게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제거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결정을 내린 지 약 14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이를 제거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제거와 동시에 징계 효력이 발생해 앞으로 2달 동안 윤 총장은 직무를 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오후 5시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했습니다. 보고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중요한 개혁 입법이 완수되면서 본인이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추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야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윤 총장을 향해선 자숙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윤석열 죽이기 임무 완수에 따른 당연한 퇴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윤 총장 징계에 대해선 대통령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높게 평가한 만큼 법무부 장관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징계에 반발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처분이 적법했는지 법무부와 다투면서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낼 계획입니다. 집행정지 재판의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어 직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직 처분에 대한 판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에서는 윤 총장이 실제로 징계를 받을 만한 위법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 절차와 구성의 문제점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다만 이 소송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재판에서 승기를 잡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이 대통령의 명령서를 받은 직후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어제 윤 총장 정직 조치가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경험을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으로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벌써 나흘째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수은주는 영하 18도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11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아침 중서부 지방에는 약하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째 중부지방 곳곳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강원도 철원이 영하 18도, 파주 영하 16.6도, 서울 영하 11도를 보였습니다. 강원 산간에선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한파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나라 서쪽의 고기압과 북동쪽의 저기압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서 바람 방향이 맞물리며 북쪽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에 계속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한파 속에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동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낮부터는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고 내일은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등 오늘보다 7도에서 1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반도에 머물렀던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내일 새벽 중부지방엔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에 최대 7cm의 눈이 내리고 서울과 경기 북부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하루 풀렸던 추위는 모레 토요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집니다. 한파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최소 800명에서 900명대, 많게는 1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639명입니다. 전날 확진자가 1078명,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는데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환자들이 많은데 열이 난다는 이유로 분만실 출입을 거부당한 여성은 아이를 사산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는 280여 명입니다.
국군 대전병원으로 하루 20명씩 환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숨통이 트이기도 벅찬 수준입니다.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은 152개 중 3개만 남았습니다. 경기도는 한 병상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 생긴 중증 환자는 중환자실이 아닌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니까 사실은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임시 대책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상태가 호전된 중증 환자를 따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입니다. 치료 단계를 나눠서 중환자 병상을 필요한 환자를 위해 아끼겠다는 겁니다. 우선 9개를 만듭니다. 코로나에서 회복했지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만 가는 회복기 전담 병원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매일 불어나면서 서울의 병상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찰병원과 일산병원 등 수도권 공공병원 병상 일부를 코로나19 중증 환자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비우다 보니 원래 있던 일반 환자들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요양원도 거기도 자료가 없고요. 200명이 대기자가 있고요. 걔도 이렇게 안 쫓아내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선 임산부가 고열 때문에 대학병원 분만실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분만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예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3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아이는 숨졌습니다. 관할 소방서 측은 조산기미가 있었지만 고열 증상으로 신고된 환자여서 응급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단계보다 더 나아가는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택배와 콜센터, 요양시설을 비롯한 위험 집단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요양병원 등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인이 사용하는 병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병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병원 안내데스크 앞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치료를 위해 사용한 의료용 쓰레기들도 쌓여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8층이 요양병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요양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117명입니다. 그중 113명이 요양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인데 대부분 코호트 격리로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은 병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흘이 지나서야 분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병상 구분을 다 했대요. 확진자하고 비확진자하고.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와상 환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바로 자리를 막 옮기고 이러기는 좀 힘드셨나 봐요. 그렇게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11일부터 분리 전까지 나흘간 113명. 환자와 직원, 의료진의 절반 이상이 이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자 환자와 그 가족들은 확진자와 분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질병청에 아직 힘이 내려오질 않아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통째 격리된 요양병원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눌러진 층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감염 차단을 위해 막아놓곤 정작 내부 감염 예방엔 소홀했던 겁니다. 또 저희 할머니는 기도로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마스크를 항상 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패도 안 좋으신데 근데도 분리를 안 하고. JTBC 이혜원입니다. 집단 감염으로 격리된 요양병원 안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뒤늦게 분리해 놓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사이를 오가면서 감염의 위험을 아는 채 힘겨운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내부는 아수라장이다. 요양병원 간호사 A씨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JTBC가 입수한 사진 속 병원은 전쟁터를 방불케했습니다. 의료 침대와 이불, 쓰레기가 뒤섞여 있고 도시락이 보이는 곳에서 사용한 의료용 폐기물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직원들이 잠을 해결하는 곳은 책상을 치운 사무실 바닥에 임시 매트를 깔았습니다. 가족에게 털어놓은 병원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비확진자 간호사 근무자끼리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위신 증상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다가 진짜가 나온 거죠. 확진자와 비확진자 병동을 오가며 홀로 수십 명의 환자를 돌보다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체력이 소진돼 있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그렇게 환자가 2명이 사망을 하셨고
계속 양성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에 직접 알아봤지만 대책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병상이 충분하고 뺄 수 있는데도 환자들 안 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부천시 측은 지난 12일 경기도에 의료 인력을 보강해달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는 준비하지 않고 병원을 통째 격리하면 연쇄 감염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코드 시켜버려서 감염 차단한다. 그 안에 감염이 안 된 분들이 계속 N차 감염이 되죠. 옮겨서 치료를 해야 되고 남아있는 분들은 차라리 자가격리를 건설 현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요양병원까지 수십 명씩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연등회 소식입니다.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는 불교 행사입니다. 사회적 경계를 잠시 허물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I see no objection. I therefore declare decision 15.com 8B1 adopted.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무형유산위원회는 연등회가 원래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종교적인 의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적이나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했습니다. 모두가 주인으로 동참하는 연등회에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연등회 등재 신청서를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하는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학을 시작으로 판소리와 택견, 씨름 등에 이어 21건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연등회가 인류 전체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등재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올해 인류 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탈춤은 2022년에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소식도 있습니다. 달 표면 등에서 2kg가량의 토양 암석 샘플을 가지고 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의 우주개발 계획에 더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우주국이 창어 5호의 귀환 소식을 알렸습니다. 달의 토양과 암석이 실린 귀환 캡슐은 오늘 새벽 네이멍구 초원지대에 착륙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지구를 떠난 지 20여일 만으로 2004년부터 이어진 중국 달 탐사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친 겁니다. 달 표면은 물론 2m 깊이 구멍을 뚫어 샘플 2kg을 채취했고 달을 떠난 이륙선이 달 궤도에서 귀환을 위한 비행선과 도킹했습니다. 在离地面40万公里的地方，不但要完成交会对接，还要完成样品转移，各种精密的动作是一步也不能差了，差一点也就实现不了。今天做得很漂亮，是世界上的第一次。 이후 지구 대기권 진입과 귀환까지 중국으로서는 모두 첫 성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달 샘플 채취는 1976년 구소련 이후 처음입니다. 창어 5호가 가져온 토양과 암석은 달의 지형과 태양계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창어 5호 탐사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 개발에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 7월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며 미국이 독점한 화성 탐사에도 도전장을 냈고 2022년에는 지구 궤도에 우주 정거장도 세울 계획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들을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16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 내용에는 북한에서 코로나 사태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담겼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서 표결 없이 전원 동의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2005년 처음 채택된 이래 16년째입니다. 앞서 지난달 인권과 사회 문제를 맡은 제3위원회에서 결의됐습니다. 이어 총회에 상정돼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된 것입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과 자의적 구금, 또 성폭력과
정치범 강제 수용소 등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ey often fall into the hands of human traffickers, ending up as cheap bonded labor or being exploited sexually and at times forced into marriage. 또 조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안전보장 이사회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최고 책임자로 보이는 인물을 겨냥한 추가 제재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보건 위기로 초래될 수 있는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겼습니다. 인권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채택에 동참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적대 세력들이 비열하게 날조된 거짓 정보로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몽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와인 모임을 가져 논란을 일으킨 윤미향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공식 징계가 아닌 구두 경고로 실질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이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 고작 경고에 그쳤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세계 제1의 북한과 해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분산돼 사실상 분권 체계가 갖춰진다며 공개 행정을 강화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지금은 20년 이하 징역 처벌로만 명시가 돼 있는데 징역 1년 이상에 처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 사업이 내년 상반기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후 협상과 실시 설계를 함께 진행해서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내년 3월 말에 끝나는 것에서 내년 9월 말까지 6개월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 연준과 이같이 합의한 한국은행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 간부 3명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모두 풀려났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에 이어 이들 3명도 석방되면서 더 이상 구속된 신천지 관계자는 없습니다. 1969년 선인병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탈영을 시도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남성이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누명을 벗기 위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제 경남 통영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후진 도중에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운전자는 스스로 탈출했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이 유엔 해비타트가 선정하는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받았습니다. 생태를 복원해서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한 부분을 평가받았습니다. 미국 음반산업협회에서 아이들 동요로는 처음으로 최고 등급을 주면서 인기를 실감하게 했던 아기상어 동요인데요. 이 아기상어가 올해 한국이미지상을 받습니다. 한국 이미지를 세계에 알린 20세 미만에 수여하는 새싹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음반 시장에서 최근 LP판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이 한 인터넷 서점 조사 결과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70%가량이 늘었습니다. 장르별로는 가요 LP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부산 해운대와 경기 김포 등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고 그 풍선 효과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 경기 파주와 울산, 창원 등이 규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정의당과 피해자 가족들이 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에 대한 재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이춘재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라고 인정을 했고 검찰도 무죄를 부용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코로나는 내 일상 가까이로 다가온 느낌이고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혹시나 싶고요. 상상 코로나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 압박을 견디고 있고 여러모로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든 참으면서 보내고 계신데 이 와중에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의 얘기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저녁 9시를 훌쩍 넘긴 시간, 거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카페도 음식점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불이 꺼진 지하 노래방으로 내려갑니다. 복도불도 꺼져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내려가 문을 열자 화려한 붉은색 조명들로 가득합니다. 경찰이 늦은 밤까지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를 급습한 겁니다. 이곳에선 심지어 성매매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남성 손님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을 좀 같이 기본을.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를 하려고 돈을 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성매매가 적발되자 업주들끼리 서로를 탓하며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돈 안 받고 성관계 하지 않았습니다. 쓰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켠에선 여성 종업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근처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50대 A씨가 이곳을 빌려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유흥업소는 아예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골목길 지하 노래방을 빌린 겁니다. A씨는 단골 손님들에게만 비밀 장소를 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제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경찰은 A씨 등 운영자들을 성매매 처벌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도 몇 가지 전해드리면 마장 IC에서 월곡으로 향하는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어제 저녁 8시쯤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승용차를 운전한 한 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어난 사고로 보고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상가에서는 2층에서 어제 오후 2시 불이 나서 1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불이 나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곧바로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200제곱미터가량의 공간이 불에 탔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에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6달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총선이 실시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사회 혼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예 고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베네수엘라의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배가 난파되면서 최소 23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해안가에 베네수엘라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베네수엘라와 직선거리로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넘어온 이민자가 지금까지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한 배,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탄 채 위험한 항해를 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배가 난파돼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해 23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도 100여 명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향하던 도중 바다에서 실종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극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베네수엘라 양국이 이들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also urge the Venezuelans and Trinidad and Tobago authorities to coordinate and cooperate to protect their lives and safety of migrants and refugees. 지난 6일 베네수엘라에서 총선이 치러졌는데 야권이 불참하면서 여당은 손쉬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와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마두로 대통령이 국회까지 장악했습니다. 반면 야권 지도자인 과이도 국회의장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이번 난파 사고 역시 마두로 정권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Naufragio lamentable, triste, doloroso de nuestros hermanos. No solamente naufragó la supuesta Quinta República, se hundió, ahogando los sueños de millones, las oportunidades de miles de cambiar lo que está pasando. No van a poder detenerlas. 총선 이후 더욱 심화된 베네수엘라의 혼란과 목숨을 걸고 고국을 떠나는 난민들의 실태, 중남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위험을 무릅쓴 채 바다를 통해서 불법 이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콜롬비아나 브라질로 가는 내륙 지역을 현재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바다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까? 네, 베네수엘라는 지금 육로나 해상을 통한 국경 이동을 금지한 상태에서 이달 초부터 제한적으로 항공편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 코로나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고요.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콜롬비아나 브라질의 경우도 하늘길은 제한적으로 개방을 했지만 육로나 해상 입국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2015년부터 일자리와 의료 서비스를 찾아 떠나는 그런 이민이 시작되었는데요. 현재는 정치 불안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와 의료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양국의 육로 입국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위험하더라도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유엔은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극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불법 이민의 과정도 위험하고요. 이민을 떠나서도 일용직 등에 종사하면서 사회 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채 살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인접국들은 베네수엘라 난민들에 대해서 포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육로나 해상 이동 자체가 불법이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입국자들 중에는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접국에서는 부분적으로라도 혹은 한시적으로라도 국경을 개방을 하고 혹은 진단 검사 후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방역이나 불법 이민 과정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을 해온 국제사회 그리고 이제 난민 유입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은 이민을 떠나지 않도록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네, 최근 총선을 계기로 과이도 의장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위기의 해법을 찾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 이 같은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이 더 있을까 할 정도로 국제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보이콧을 했고 과이도 의장은 이제 의장직을 잃기 때문에 반마두로 진영의 구심점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의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기대해 볼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정책입니다. 그래서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현재의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을 계속 이어나가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런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 세력을 재건하도록 하고 또 미국의 직접 개입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립적으로 정상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학부 교수였습니다. 국제이주기구와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이 심화된 지난 5년 동안 전체 인구의 15%에 이르는 40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정치권은 갈등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과이도 의장 등 야권 인사들의 횡령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폭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돌보는 아이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회 목사 소식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한 성착취 동영상 촬영 증거물을 경찰이 이 목사 자택 등에서 집중 수색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들이 말하는 또 다른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음란죄 상담. 피해자들에 따르면 A 목사가 이들을 자신의 방으로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나쁜 생각을 말하면 용서해주겠다는 거였지만 피해자들은 성폭력이 벌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감기 걸리면 울어도 생각이고 뭐 어디 아프면 그것도 음란죄 때문에 그런다고. 상담을 거부하면 다른 아이를 시켜 때리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게 안 때리면 또 계속 때리려고 그래요. 그게 때린 거야. 막 때린 사람이 세게 안 때리면 또 그 때린 사람이 또 맞게 하니까. 피해자가 말하는 A 목사의 이상한 행동은 또 있습니다. 속옷만 입혀 동영상을 찍게 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속옷 입고 밖에서 목사님 사랑해요 외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여. 공공장소 같은 데서도 많이 그런 거 씹히기도 하고. 17년 동안 당했다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만 버리면 이 사람이 목사님이 잘 지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제 자신을 또 놓고 그냥 또 몇 년간 또 거기 들어가서 또 그 생활을 하죠. 탈출하기 직전에 회유 협박이 지금 동반됐었기 때문에 그 후에 탈출하고 나서도 그런 압박감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심리적 지배를 지금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목사를 만나러 집에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목사 부인은 그제 JTBC와 통화에서 음란죄 상담은 있었지만 성폭력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50시간에 걸친 피해자 4명의 상세한 증언은 이번 주 토요일 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이 피해자들은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드렸었죠. 이걸 10년 넘게 모른 교육청과 지자체를 보면 이 과정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 한 주택단지 마을입니다. 주택 정문에 세계 청소년 학교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원래는 그런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교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신고도 안 했어요. 마을 주민들도 수상히 여겼습니다. 17살 어린아이부터 10대 후반 청소년까지 20명도 넘었습니다. 학교 안 다니고 애들은 그렇지. 학교 나오지 않고 학교도 안 다니고. 2017년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찾아온 후 대안학교 간판이 내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아동들을 면담 조사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미리 연습을 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애기들 밑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다 다른 얘기 만들어서 다 가르쳐주면 애들은 그 시킨 대로 하면 되고. 일반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이유를 만든 겁니다. 질병 같은 경우가 있으면 유예를 할 수가 있어요. 장애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아예 면제 처리도 가능은 해요. 교육청이 찾지 못하도록 이름을 여러 번 바꿨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수시로 바꿨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목사 측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맞지만 충실히 교육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어머니는 숨을 거둔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고 이를 수습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그 곁을 지키면서 결국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들을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회 안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더 촘촘하게 짜여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환이, 이자연 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성우 경위에게 아들 최 씨의 첫 인상은 평범한 노숙자였습니다. 처음 어머니 김 씨의 죽음을 들었을 땐 의아했습니다. 반신반의했죠. 그냥 장애가 있고 하니까 혹시 직감이 그냥 하고 온 거예요. 네, 어떤 부분에서? 엄마가 죽었어요. 그다음에 벌레가 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거든요. 바로 관할 경찰에 알렸습니다. 서둘러 서울 방배동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고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어떤 가장 첫 인상이? 네, 냉기가 있고 싸늘한 거 있잖아요. 전기와 가스 체납 용지들이 붙은 벽으로 눈이 갑니다. 큰 방엔 옷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돌다가 딱 보니까 입으로 그 하여튼 그 비닐 그게 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담담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고가 뭐예요? 이런 걸 물어봐요.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 아픔을 모르고 있는 걸 내가 마음이 너무 뭉클했죠. 정말 이거를 방치했다는 게 아마 그럴 때만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JTBC 어환입니다. 김 씨 모자는 건강보험료를 10년 가까이 내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의 빚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그물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거 지원비로 매달 28만 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 모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건 2018년 10월. 그보다 1년 전엔 차상위 계층이었습니다. 최저소득보다 적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2년치 건강보험료만 156만 원을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차상위 생활상담 때 취약계층 지정이 가능했지만 역시 놓쳤습니다. 16년부터는 그거에 한 번 정도 동심센터로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왔는데 사회안전망이 찾아내지 못한 이들이 1년 동안 받은 혜택은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과 문화놀이 복지카드, 설날 이웃 돕기 현금 지원 정도였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재가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 4시쯤입니다. 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고요. 14시간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네, 속도전이었습니다. 예상은 됐던 일이었죠. 징계위의 발표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자정전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새벽 4시가 넘어서 경론 끝에 이 정직 2개월이 결정된 소식이 사실 어제 아침 이 시간에 전해졌다고 봐야겠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오후에 5시가 좀 넘은 시간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통령과 면담 중이다. 네. 이 소식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징계를 제청하러 들어갔구나. 근데 이 청와대는 애초부터 재량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징계위가 결정한 것을 대통령은 그대로 제가할 뿐이다. 라고 이미 예고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즉시 제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녁 7시 반에 청와대 브리핑이 나오면서 이 재가는 확정됐는데 이제 정직 2개월에 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집행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새로운 소식이 딸려 나와서 다소 놀랐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정당하고 공정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대체로 징계위원회의 이 흐름, 과정, 절차는 적정했다고 보는 것이 청와대 입장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일단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실제로 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징계위의 결정이 나온 뒤에 결심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은 예단할 수는 없죠. 이것은 본인만이 알고 있는 문제인데
세 가지의 가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과정이 준비되면서 여기까지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의도하고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드디어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치를 할 거라면 사퇴하고 하라. 이렇게 이제 네. 쓴소리까지 했던 추 장관 입장에서는 좀 해임 내지는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예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직 2개월에 대해서는 이 징계위원장도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기까지가 자신의 법무부 장관 소임의 끝이다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준비하고 들어간 사이일 수 있고요. 또는 지금 정직 2개월 이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은 2월 중순경에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네. 임기가 5개월 남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전에 돌입해야 되는데 이 후임 법무부 장관이 이후의 개혁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이 징계 결과를 보고 충동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뭐냐면 추 장관의 의사보다는 이미 동반사퇴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세균 총리도 건의한 바가 있고요. 정치권에서 청와대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반사퇴론을 이번에 감행하기 위한 청와대의 포석은 아닐까? 그것은 이제 추 장관의 개인 의사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닐까 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시간이 좀 흘러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동반 사퇴는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은 교체되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이 끝난 뒤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오늘 지금 이 윤 총장 측에서는 또 이 행정 본안 소송을 내겠죠. 네. 이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이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일종의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 정직 2개월마저도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낼 것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난번에 직무 배제가 행정법원에 의해서 막혔던 것처럼 또 정직 2개월도 어떻게 되는지는 행정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언론 보도는 모두 다 조간이 윤 총장은 남고 추 장관은 떠나게 됐다. 근데 추 장관의 사표가 언제 수리될지는 조금 이제 그렇죠. 이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한 가지 힘이 인사권인데 바로 다음 달인 새해 1월에 이 검사들의 또 정기 인사 시즌입니다. 이 인사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청와대의 발표가 묘한 것이 이것이 수리도 아니고 반려도 아니에요. 아하. 그런데 이것을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 높은 것인데 청와대도 그 시점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청문 절차도 거쳐야 되고 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당 기간을 계속해서 직무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라든지 또 결정들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연말까지 지금 이제 버려놓은 개혁 과제들을 매듭 짓는 게 하나. 그다음에 내년 1월이 되면 이 검사 이 인사권을 네. 통한 두 번째 어떤 인적 쇄신을 또 도모하는 것 하나. 세 번째로는 후임이 결정돼 있어야 되죠. 벌써 일부 하마평은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징계위원회 바로 직전에 신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에 참석하면서 어찌 보면 또 인지도도 올랐는데 자연스럽게 차관이 장관을 승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지난 국감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네. 검사 출신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윤 총장을 질타하면서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 비검사 법무부 장관의 마찰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검사 출신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또 이 검사들의 반발을 무마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하마평이 이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 절차까지 거치려면 또 과정을 넘어야 하는 만큼 후임 인사까지도 좀 매듭이 지어진 상황에서 이 추 장관이 물러나기 위해서는 한두 달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어쩌면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는 시점과 네. 추 장관이 또 물러나는 시점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전직 검찰총장 9명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 네.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치주의에 큰 오점이 될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검찰 내부의 반발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에서 수습할 수 있겠는가가 추 장관의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사의 카드까지 꺼낸 것 아닌가. 자, 나는 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까지 관철했지만 여기에 대한 또 책임도 지고 물러나니까 이제 검찰 조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검사 반발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일단은 윤 총장이 오늘 어떤 리액션을 하는가, 행정법원의 단기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는가, 본안 소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소원도 그렇고요. 네. 이게 모두 다 내년 7월로 돼 있는 윤 총장 임기 이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승부수는 이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조직의 반발인데 어제 좀 엄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대 전임 검찰총장 9명이 성명을 내고 그 검찰 조직 내에서는 부부장 검사들이 또 성명을 내고 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오점이다. 부당한 징계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또 일선 검사들의 동요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본안 소송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있어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측에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이 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뭐 맞습니다. 근거라든지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 오늘 출근하지 않고 네. 오늘부터 이제 이 정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2월 중순까지가 정직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만약에 이제 소송 제기하고 신청도 제기했을 때 근일 내에 잡힙니다. 지난번에 닷새 이내에 잡혔거든요. 통상 일주일 내에는 잡히니까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초에 아마 월요일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해서 만약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이 부당하다. 또 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냥 직을 유지하시오. 그럼 사실 징계가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네. 본안 소송에 다투는 건 시간상 큰 실효성이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추미애 장관 사의가 제동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아하. 있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갈등과 또 격돌이 되는 것이죠. 3라운드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직 2개월이 또 이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이 6개월이거나 해임이면 이건 문제가 있다 하고 인용할 수 있지만 정직 2개월 정도면 임기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5개월 임기를 또 돌아와서 7월까지 계속 수행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징계로 내려질 수 있다. 기각하게 되면 정직 2개월이 시작되고 추 장관의 이제 사퇴 이후에 이 프로젝트가 가동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을 건너거나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노인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도로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허리를 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바닥 신호등과 중간에 쉴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할 때 직진 차로와 헷갈리지 않도록 좌회전 차로를 아예 떨어뜨려 놓는 곳도 늘립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 건너 신호등이 빨간불일 땐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있는 불빛도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닥 신호등도 파란불이 되는 겁니다. 허리를 펴지 않고도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건너편 신호등이 우산에 가려지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늘막을 쳐놨을 때는 저쪽을 정면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바닥을 해놨을 때는 빨간불, 파란불 확실하게 느껴져서 건너기가 너무 좋아요. 국토교통부는 노인들이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나는 걸 막기 위해 이 같은 안전장치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행섬이 있는 횡단보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걸음이 느리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쉬었다 건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는 첫 번째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를 건넌 뒤 차가 오는지 눈으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들이 운전할 때 신호등이나 차선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장치도 둡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뀌는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분리형 좌회전 차로입니다.
지금은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가 붙어 있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좌회전과 직진 차로 사이에 공간을 둬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대편 차량의 움직임도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합니다. 나들목이나 분기점에서 잘못 진입하는 걸 줄이기 위한 색깔 유도선도 더 많이 설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체육계를 지금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게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후보로 나선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른바 맥값 폭행 사건을 일으켰고 영화에서 다뤄지기도 해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후보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대한체육회 입장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10년 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물류회사 마이트앤메인 대표인 최철원 씨는 시위를 하던 화물 차량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들여 폭행한 뒤 맥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이 사건은 5년 뒤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아까 기사님이 얘기하셨던 420에 내가 조금 더 얹었어요. 그리고 이건 애기 과자값 하시고 약값도 하셔야 되겠네. 당시 1심에선 1년 6개월, 2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한 최 대표는 최근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협회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이 있지만 법적 자문을 거쳐 후보 등록을 승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체육시민단체들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협회의 결정은 얻었으나 체육인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합니다. 회장은 선거인단 100명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일단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여자 프로농구에서는 인천 신한은행이 부천 하나원큐를 77대 66으로 꺾었는데 올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입니다. 김다미 선수가 26점 득점에 리바운드 15개, 어시스트 11개로 개인 통산 2번째이자 올 시즌 1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은 3위, 하나원큐는 5위입니다. 네,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코로나 확산세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 가운데 하나가 그래도 백신이고 그래서 곳곳에서 개발도 하고 접종도 시작하고 있는데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맞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영국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타임즈는 알래스카주 의료계 종사자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일 영국에서도 백신을 맞은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의료계 종사자는 병원에 입원했고 증상은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른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은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음식 등 다른 원인의 알레르기를 앓았는지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화이자는 미국에서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백신을 맞아도 괜찮다고 권했는데 알레르기 부작용이 나타나자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이 성탄절을 전후로 또 코로나 확산 우려가 높아서 세계 곳곳에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국 총리는 반대의 입장을 내놔서 또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BBC는 영국 정부가 오늘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코로나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세 가구가 모이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부모와 부모, 자녀 가족 등 3대가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역 간의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5일부터 4주간 실시한 잉글랜드 지역 봉쇄 조치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불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윤 총장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중으로 법원에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 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법원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잠시 풀리겠지만 토요일인 모레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 새벽 눈이 내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도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걸 검토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